안녕하세요. 35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며 2명의 천사를 키운 올해 70살 여성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랑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나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대가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에 감동한 제비와 까치가 큰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죠. 사연을 보내며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삶에도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비와 까치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되려 제가 베풀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바람에 제 선행이 다 부끄러워질 정도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제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게는 2명의 아들과 막내딸이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 모두 순하고 사춘기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예민한 시기도 잘 지나갔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남매들끼리 자주 싸우기도 한다죠. 하지만 제 아이들은 첫째와 둘째가 3살, 둘째와 셋째가 2살 차이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크면서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우리 집에 느닷없이 큰 불행이 하나 닥쳤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10살 무렵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거죠. 첫째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이라 둘째, 셋째를 키우느라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병을 얻은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10살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에게 너무나 큰 병을 준 하늘을 숨쉴 때마다 원망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휴가 개념도 없었고 육아휴직도 쓸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 3명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는 기분이 계속 들었었죠. 게다가 첫째 아들까지 백혈병에 걸려 제 일상에 병원이란 곳이 추가되다 보니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랜 시간 다녀왔던 직장을 퇴사하고 한동안 첫째 아들과 병원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점점 핏기 없이 하얘지는 첫째 아들을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그리고 코앞에서 첫째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니 저 스스로 극도로 예민해지더군요. 아마 아이가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다 보면 아이가 아픈 게 다 건강하게 나아주지 못한 엄마 잘못 같고 아이 손에 꽂혀있는 주사 바늘을 볼 때마다 저게 차라리 내 손등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에 사는 기분을 말이죠. 병원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이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봤더니 저는 제 죄책감을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풀고 있더라고요. 그때 둘째와 셋째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는 다 큰 제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하늘도 우리 가족을 응원했던 건지 정말 기적처럼 첫째 아들의 백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 일어나 보니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든 함께 견뎌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백혈병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제가 회사원에서 자영업자 사장님이 된 거랍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들을 참 좋아했는데 힘이 넘치는 학생들을 보면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더 건강히 자라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앞에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주 메뉴는 김밥이었지만 떡볶이, 튀김, 순대 등 학생들이 딱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분식집이었죠. 일찍부터 애들 등교시키고 김밥집 여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게는 활력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바로 학교 끝나는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뛰어나와 몇백 원짜리 떡볶이 한 컵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때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10년 정도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손을 꼭 잡은 한 남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평일 내내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장소에서 제 가게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가게 마무리를 도와주려고
남편이 김밥집으로 오던 길에 남매를 발견했고 제 이야기를 기억했던 남편이 남매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후다닥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다가가 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유독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아침부터 취소가 됐었죠. 소풍 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그날 아침 많은 양의 김밥을 준비해 놨었는데 소풍 취소로 인해 김밥들이 남은 채 그대로 있었죠. 저는 그 김밥들을 보며 집에 가서 애들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빨리 집에나 들어가야겠다면서 가게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같은 장소에 서 있는 남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웬걸? 오늘은 그 남매가 저희 가게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매가 제가 있는 가게로 한 걸음 다가올 때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남매가 입고 있던 옷이 제 눈에 확 들어왔죠.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부모가 옷을 잘 안 빨아 입히는지 더러운 옷에 머리는 대체 언제 감았고 세수는 언제 한 건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남매가 점점 다가와 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빠로 보이는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저 김밥들 남은 건가요? 오늘 학생들이 소풍 간다고 해서 잔뜩 쌓아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대로 남았지 뭐니? 아, 그럼 저건 더 이상 안 파시는 건가요? 그렇지. 오늘은 더 이상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나도 일찍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무슨 일이니? 제 질문에 한참이나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던 남자아이가 무언가 결심한 듯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그럼 제게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김밥을 사겠다는 건지 공짜로 달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보통 제게 음식을 사려는 사람은 주세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남자아이는 제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물었죠. 이 김밥을 그냥 달라는 거니? 네? 혹시 남아서 버리시는 거면 제게 주셨으면 하고요. 멀쩡한 거 말고 저기 김밥 옆에 터진 것들 저런 거 주셔도 돼요. 남긴 했지만 제 아이들을 가져다 줄 거여서 잠깐 망설이던 찰나에 남매 행색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죠. 혹시나 이 남매가 밥을 굶은 건가 싶었고 그런 거라면 몇 개나 줘야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남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몇 줄 주면 될까?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 드리려고요. 할머니? 네? 할머니께서 약 챙겨 드시려면 뭐라도 드셔야 하는데 저랑 민주는 아직 어려서 밥을 할 줄 몰라서요. 아이고, 이런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너네는 뭐라도 챙겨 먹었고? 네? 지난주에 시장으로 물건 팔러 나가셨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아직 할머니가 못 일어나고 계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보다는 할머니가 더 배고프실 거예요. 편찮으시기 전에도 저희 먹이느라 할머니가 종종 굶으셨거든요. 그렇구나. 너희 여기 자주 왔었지? 저 앞에 서 있던 거 자주 봤던 거 같은데 그럼 나한테 김밥 달라고 하려고 계속 서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남매는 갑자기 또 땅을 보며 쭈뼛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딱 봐도 야윈 게 이 남매도 무엇을 제대로 먹은 지 오래돼 보이는데 할머니 식사만 챙기려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나 오늘처럼 버리는 김밥이 있으면 부탁드려보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음식이 맛있는지 항상 다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 남았길래 용기 내서 와봤어요. 그래 잘했구나. 내가 금방 포장해 올게. 좀만 기다리렴.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김밥 5줄을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봉투에 담아 남자아이에게 건넸죠.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저는 정말로 한 줄이면 돼요. 한 줄로도 너무 감사한거려.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제가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얘야. 어차피 내가 오지 않았으면 팔지도 못하고 다 버려서 하는걸. 내가 아침부터 힘들게 산 건데 내가 가져가서 할머니랑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이 아줌마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도. 남자아이가 어물쩍거리자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제 오빠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하고 말이죠. 여동생의 말에 남자아이는 그럼 2줄만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저는 내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나머지 3줄은 여동생의 옷주머니에 넣어뒀죠. 그러자 여자아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는데 그 모습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뒤돌아서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 또 오렴? 이라고 말했고 남은 김밥 3줄을 챙겨 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했던 당부와는 다르게 다음날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에도요. 내심 서운했던 저는 할머니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어서 애들 밥을 차려주시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그날 남자아이의 말이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처럼 버리는 김밥이 있으면 부탁드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김밥을 몇 줄 추가로 만든 다음 가게 떡볶이 앞쪽으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놨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렸을까? 어둠 사이에서 남매가 손을 꼭 잡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신 김밥은 할머니께서 잘 드셨어요. 저랑 동생도 잘 먹었고요.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이제 조금씩 거동도 가능하시게 되었어요. 곧 다시 일도 나가신다고 하시고요. 하면서 계속 이 말 저 말 이어나가더군요. 남매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내심 기뻤는데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밥 이렇게 남아버렸지 뭐니? 혹시 너희 밥 안 먹었으면 가져가서 먹을래? 우리 애들은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해서 그런지 질린다고 안 먹지 뭐니? 그래도 되나요? 안 그래도 제 동생이 계속 배고프다고 해서요. 이것도 남아서 버리시는 거죠? 이번에도 저기 옆구리 터진 김밥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먹으렴. 그런데 꼭 남거나 옆구리 터진 김밥만 먹어야 하니? 아줌마가 저녁 차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와서 먹는 게 어때?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렇구나. 그럼 너희들 이름 좀 알려줄래? 내가 외우고 싶어서. 저는 이철구, 동생은 이민주예요. 아주머니 오늘 김밥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셔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뒤돌아 후다닥 가는 철구와 민주를 보니까 착한 아이들 같아서 유독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3번 정도 아이들이 더 다녀갔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철구와 민주 할머니께서 제 김밥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꾸깃꾸깃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시더니 제게 그걸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철구와 민주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하더군요. 철구와 민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다가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철구와 민주 어머니는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난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품에 둘 수 없었고 아들 집까지 직접 가서 철구와 민주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다치고 자주 아파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 맞춰 용돈을 준 적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집에서 김밥을 먹고 있길래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김밥집 사장님께서 팔다 남거나 팔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을 골라서 주셨다면서 훔친 거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저는 알 수 있었답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 담은 음식인 척 주셨다는 것을요. 이 김밥집에서 우리 집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꽤 걸리는데
집에 와서도 따뜻하게 먹을 정도였으면 아마도 사장님께서 아이들한테 주기 직전에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꽤 오래 김밥을 말아오셨을 텐데 김밥 옆구리가 그렇게 많이 터질 리가 있나요? 김밥이 터질 만큼 안에 재료도 꽉 차게 넣으셨던 거려.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려. 자식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굶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나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뿐인 거려. 마음 같아서는 가게 안에서 따뜻한 국물에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은데 매번 거절하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던 중 저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다듬어서 시장에 파시는 나물을 제가 사는 걸로 하고 아이들한테는 나물값 대신에 밥을 차려준다고 하는 거였죠. 그 당시 할머니께서는 몸이 아주 편찮으셔서 실제로 나물을 다듬거나 하시지 못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말해서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아이들 할머니께서는 제게 연신 고맙다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고 실제로 할머니께서 기운이 있으신 날은 나물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시곤 하셨죠. 이런 제 방법은 통했는지 아이들은 그 뒤로 김밥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반찬이나 할머니 저녁 식사도 챙겨서 보냈고요. 그 당시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고 또 제일 자신이 사는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다니 그걸로도 전 세상에 둘도 없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또 고맙게도 남편과 제 아이들 3명도 다 제 뜻에 따라 주었죠. 그렇게 남매에게 밥을 해준 지 6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철구가 15살, 민주가 13살 되던 해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6년이란 시간 동안 남매 할머니와도 정이 많이 쌓였던 터라 할머니 장례까지 저희가 도와서 치렀었죠. 이제 철구와 민주에게 가족은 우리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2명, 딸 1명에서 어느 순간 아들 3명, 딸 2명으로 5명의 엄마가 되어 있었죠. 저와 남편은 철구와 민주 학교 입학식이며 졸업식에도 다 참석했고 어딜 가든 철구와 민주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같이 다녔죠. 이런 제 모습을 보면 제 자식들 3명이 질투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같이 다 심성이 착해서 그런지 오히려 저보다 철구와 민주를 더 챙기고 들어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5명이 되는 아이들을 살피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애 가장 슬프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일이었죠. 바로 둘째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일입니다. 둘째 아들은 27이라는 이른 나이로 그 당시 30살이었던 제 형보다도 일찍 결혼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당시 32살이었는데 아들과는 5살 차이였죠. 너무 이른 나이에 아무 준비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저와 남편은 반대했어요.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가 백기를 들었고 결혼식은 진행되었죠. 그런데 웬걸? 둘째 아들은 저와 남편의 걱정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저랑 남편 앞에서 말 그대로 깨가 쏟아질 정도로 붙어있는 바람에 저희가 아유 징그러우니 좀 떨어져라 하고 장난을 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하늘이 질투했던 건지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유산 경험도 있었는데 그 뒤로 점차 둘 사이도 멀어지게 된 듯 보였죠. 유산으로 인해 우울증에 온 며느리는 정신이 어디 팔려있기라도 한 듯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갑자기 이것저것 물건들을 거침없이 사들이더군요. 어느 날 둘째 아들 집에 가봤더니 가격표를 떼지도 않은 옷들이 거실에 뭉텅이로 쌓여있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술만 마시고 있더군요. 그때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나중에는 둘째 아들이 절 찾아와 아내가 우울증으로 쇼핑 중독과 알코올 중독이 같이 왔는데 빚도 쌓이고 아내 건강도 점점 나빠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집에만 들어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아내가 저만 보면 유산된 아이가 떠올라서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해달라는데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니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아이를 잃은 며느리의 슬픔이 오죽 심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말이죠. 제가 며느리를 어르고 달래도 보았지만 확고했던 며느리는 결국 제게도 이혼을 원한다며 본인 뜻을 들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원하는 선택을 해주기로 하고 제 둘째 아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 마음은 부모도 모른다고 둘째 아들은 이혼을 진행하던 중에 홀로 외로운 길을 선택했죠. 아마도 아내가 그간 진 빚과 본인의 가슴 아픔을 술로 달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 같았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어디 제명까지 살겠습니까? 저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보낸 이후로 하루하루 내가 내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죽는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건지 모를 만큼 무의미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제게는 아직 4명의 자식이 있으니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3년이 흘러 제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쯤 이번에는 남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경변증이라고 했는데 간이식이 시급하다고 했었죠. 그간 남편이 복수가 차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다 하고 다리도 좀 붓는 것 같다며 자주 말했었는데 자식들이랑 일에 정신 팔려 남편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3년이란 시간 동안 둘째 아들의 죽음 이후 저는 슬픔에 장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펑펑 울며 마음껏 슬퍼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분이 안 풀리면 집 안에 있는 걸 다 집어던지면서 대성통곡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제 눈치를 보며 멀뚱히 있는 남편에게 당신은 감정도 없어?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라며 막말도 퍼부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생각해보니 저는 둘째 아들의 죽음에 마음껏 슬퍼라도 했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더군요. 가장으로서 남은 자식들을 살피고 또 자식 잃은 아내를 달래주느라 정작 남편은 슬퍼할 순간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속병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건강이 악화했나 싶더라고요. 참 제가 나쁜 아내죠. 자식을 잃었는데 어찌 아빠라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착하고도 바보 같은 사람은 그저 속으로만 울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막말해댔으니 당연히 아프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저는 당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남편 건강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는 간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첫째 아들은 원체 몸이 좋지 않았던 터라 간 공여자로 부적합했고 저와 딸은 남편과 혈액형이 달라 무리가 있었죠. 요즘은 혈액형이 달라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혈액형이 같고 건강했던 둘째 아들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저희에게는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철구가 남편과 제가 있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몸은 좀 어떠세요? 아저씨 제가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도 공여자 검사해보려고요. 아저씨랑 아주머니 덕에 저랑 민주 이렇게 잘 컸는데 저도 꼭 보답하고 싶어요. 아니다 철구야 내가 어떻게 네가 늘. 아니야. 아저씨 제가 이렇게 잘 큰 건 다 아저씨랑 아주머니 덕분이라니까요. 제가 친가족이 아니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서운하지 않게 제 뜻 받아주세요. 라고 말이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철구의 이야기에 저랑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철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던 아이가 언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 그간 은혜를 갚겠다며 그 큰 수술도 괜찮다고 하는 건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또 공여자 검사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랑 남편보다 더 기뻐하는 철구를 보며 세상에 이런 천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하늘에 계시는 철구 할머니께 오랜 시간 눈물로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죠. 남편이 가족이 아닌 철구에게 간 이식을 받는 과정은 꽤 까다롭고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철구가 어떤 관계인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증명했어야 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와 남편은 철구의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함께 했던 터라 그 당시 찍었던 사진과 몇 가지 내용들을 더 첨부해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을 마친 후 저는 철구에게 달려갔고 마취가 풀려 비몽사몽인 철구에게 말했어요. 철구야 고마워. 다 내 덕이야.
모두 내 덕이란다. 이렇게 무사히 나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난 행여 너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어린 너에게 이렇게 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맙구나. 이 고마움을 어찌 갚아야 할지. 하늘에 계신 내 할머니께는 또 어떤 사죄의 말을 드려야 할지. 아주머니 제가 어리다뇨? 이제 곧 결혼할 나이인거려. 그리고 은혜라뇨? 아주머니랑 아저씨 없었으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거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두 분 덕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일도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형이나 누나가 가능했어도 분명 제가 한다고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수술 중에 꿈을 꿨는데 할머니께서도 제게 잘했다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가셨는거려. 이렇게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마취가 덜 풀렸는지 스르르 다시 잠드는 철구의 얼굴을 저는 하염없이 만졌습니다. 그리고 자는 철구 위에 고마워 고마워 철구야 라고 속삭였죠. 그렇게 철구 덕에 제 남편은 두 번째 삶을 살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철구와 민주는 어렸을 적부터 입버릇처럼 저희는 아주머니 아저씨처럼 꼭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꼭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게 두 분께 받은 은혜를 갚는 거라면서 말이죠. 저희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는지 철구는 소방관 민주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꼬마갔던 아이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한다는 큰 꿈을 꾸고 그로 인해 본인들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모습을 쭉 보고 있자니 괜히 제가 다 뿌듯하곤 했었죠. 그리고 철구는 소방관 일이 딱 천직인 듯 했습니다. 근무 날마다 무사하길 바라는 제 속도 모르고 어찌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던지 가끔은 제 마음을 몰라주는 철구가 미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주머니가 저 어렸을 적에 워낙 잘 먹여놔서 제가 동료들보다 힘이 몇 배나 더 센 걸 어떻게 해요? 라며 능청맞게 웃어대는데 그 능청맞음을 이길 수는 없겠더군요. 그리고 민주도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때 어찌나 열을 올렸던지 가끔 체열 연습하겠다며 바리바리 챙겨들고 가게에 놀러왔는데 그때 저나 남편은 피해 다니기 바빴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가게로 방문한 첫째 아들과 막내딸이 실험 대상이 되긴 했지만 열심히 하는 민주가 눈에 보였는지 다들 눈을 꽉 감은 채 팔을 내주었죠. 이렇게 모두 제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첫째 아들도 드디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첫째 아들과 빼닮은 외모에 누가 보면 꼭 남매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첫째 아들에게 말끝마다 존대하고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막내딸한테도 얼마나 상냥하게 굴던지 미워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해주니 우리 가족 모두도 첫째 며느리가 낯선 집에 시집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죠. 왜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첫째 며느리는 제게 간혹 엄마, 엄마 하며 부르는데 그 모습이 또 어찌나 예쁘던지요. 제 막내딸보다도 애교가 많아서 제가 딸 몰래 이것저것 선물해주기도 했답니다. 첫째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났을 때 제게는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율이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예쁜 아가였죠. 그리고 그 아가의 100일 잔치가 있었던 날에 우리 집에는 또 한 번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죠. 100일 잔치는 집에서 가족들과 간단하게 하고 싶다는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따라 다 같이 우리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가족과 다름없었던 철구와 민주도 당연히 불렀는데 철구는 당직이 걸려서 못 왔고 민주는 조금 늦게 도착한다는 연락을 해왔죠. 그렇게 철구와 민주 없이 100일 잔치가 시작되고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첫째 아들이 100일 기념으로 친구가 떡을 해줬다면서 잠시 친구를 만나 떡을 가져오겠다며 나갔습니다. 한 30분 정도 흘렀을까? 첫째 아들은 떡을 들고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더니 친구와 길이 엇갈려 오래 걸렸다고 설명하더군요. 그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화장실 문 안쪽을 밀어봤더니 글쎄 첫째 아들이 가슴을 움켜잡고는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 문이 첫째 아들의 허벅지에 닿는 바람에 활짝 열리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 않는 문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질러버렸죠. 제 소리에 놀랐는지 남편이 달려와 첫째 아들을 일으키려는데 아들은 점점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딩동 소리가 들리더니 민주가 아주머니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첫째 며느리가 급하게 문을 열어줬는데 민주는 집에 들어와서 저희 모습을 보더니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화장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주머니 119에 빨리 신고해주세요. 빨리요. 라고 하더니 아들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주는 제 몸보다 훨씬 큰 제 첫째 아들에게 땀을 뻘뻘 흘려가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죠. 민주가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첫째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구급대원이 오기 직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구급대원이 오자 상황을 설명했죠. 또 저랑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는데 그 사이 동안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계속 저를 다독여줬고요. 첫째 아들의 조치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고 민주와 함께 첫째 아들을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와 단둘이 있을 때 민주의 손을 꼭 잡고는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너 아니었으면 동규 어쩔 뻔했니? 동민이에요. 동규까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하늘로 보낼 뻔했다. 너는 정말 은인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 일을 내가 어찌 갚아야 할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주머니, 은인이라뇨?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간호사가 돼서 동규 오빠를 지킬 수 있었겠어요. 아주머니, 저 실은 아주머니에게만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아주머니네 가족들 지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거예요.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어린 나이 할머니를 보내고 나니까 할머니 옆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 모습이 너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서운 아버지한테서 저랑 오빠를 구해준 게 할머니셨는데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염치가 없어 울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누구든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은 간호사였고 그 꿈 덕분에 오늘 동규 오빠를 살릴 수 있었죠. 아주머니께 받은 사랑 중 오늘 아주 작은 일부만 갚은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게 뭔가를 새롭게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민주의 말을 듣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민주의 말 중간부터는 민주가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죠. 그리고 저는 제 얼굴에 있던 민주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싼 다음 제 뺨을 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내 오빠는 내 남편한테 간이식을 해주고 민주 너는 내 첫째 아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은 내게 갚는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넘치고도 넘치게 받았단다. 정말 이 모든 걸 감사해서 어찌해야 할지. 내가 너희 남매한테 정말 고마워서 뭐라도 할 말이 없구나.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 철구 민주가 어렸을 때 제게 했던 행동들은 뭘 바라고 한 행동이 절대 아니었는데 이 녀석들이 언제 벌써 이렇게 다 컸을까요? 은혜를 갚겠다며 제가 해준 밥보다 몇 배, 아니 몇천 몇만 배 가치가 있는 일들을 해주고도 당연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철구와 민주 같은 천사를 제게 남기고 간 철구와 민주 할머니께도 매일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인생은 왜 이렇게 좋은 일과 슬픈 일이 교대로 일어나는지요. 민주에게 다급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철구가 현장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새벽 3시쯤 됐었는데 저랑 남편은 잠옷에 겉옷만 걸쳐 입고서는 급히 병원 수술실로 갔죠. 수술실에 가보니 민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도 앉지 못하고 의자 옆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민주야, 이게 무슨 일이라니? 철구는 어떻게 된 거야? 저와 남편을 보더니 민주는 병원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아저씨,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오빠마저 없으면 전 이제 진짜로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 말어. 철구가 없긴 왜 없어? 수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수술실 들어갈 때부터 힘든 수술이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오빠 어떻게 해요? 아가, 진정해라, 진정해. 철구가 누구니? 철구, 이렇게 허무하게 갈아야 아니다. 그러니 내가 수술실 밖에서 더 굳세게 지키고 있어야지. 어서 일어나. 어서. 제가 억지로 일으키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린 민주는 이내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그렇게 민주는 바닥에, 저는 그런 민주 옆에 앉아서 철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술을 주도했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니 죄송하다면서 수술실로 다시 들어가시더군요. 그때 저랑 민주는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그 하나면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가 소방관이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아 이렇게 큰 사고를 겪다니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져 왔습니다. 소방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된 걸까? 소방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말렸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저로 인해 소방관이라는 꿈을 꿨다는 아이에게 애초에 처음 만났을 때 김밥을 주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저는 철구에게 처음 아는 척을 했던 것부터 철구에게 방금 만든 김밥을 팔다 남은 걸로 속이고 준 거, 그리고 할머니와 입을 맞추고 그 아이가 그 김밥을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철구에게 방금 만든 김밥을 팔다 남은 걸로 속이고 준 거, 그리고 할머니와 입을 맞추고 내 저녁 식사를 줬던 거, 그렇게 해서 결국 철구도 남을 돕는 일을 선택하게 만든 것까지 모두 다 제 잘못인 것 같더군요. 저 때문에 이 착한 아이가 세상을 이리도 빨리 떠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이런 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고 제가 죄책감이 시달려온 몸에 맥이 다 풀릴 때쯤 우리 철구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참 그때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더군요. 좋은 일을 하고 남을 위해 살고 또 남의 목숨을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 개의 목숨을 줘도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 철구를 이렇게도 험악하게 데려간 모든 것들이 다 미워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또 한 번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철구가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민주가 제게 와서 했던 말 때문이었죠. 아주머니, 철구 오빠가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맞게 장기기증이 진행될 거예요. 뭐?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장기기증? 네, 평소 오빠의 뜻이었어요. 저도 함께 신청되어 있고요. 저는 오빠 뜻대로 해주려고 해요. 오빠는 본인이 소방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돕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러 사람을 구하고 가니까 오빠 뜻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훌쩍거리던 민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래, 철구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자. 마지막 하는 길, 그게 철구 뜻이라면 우리는 따라줘야지. 라고 말하고 민주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철구는 4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항상 누군가를 돕는 게 본인의 사명이고 살아가면서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던 착하디 착한 아이였는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 뜻을 이뤘으니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철구와 작별 인사를 하고 1년이 좀 넘은 오늘은 바로 민주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오빠만큼이나 훌륭한 신랑감을 데려왔었는데 그 덕분에 저와 남편은 아무 걱정 없이 민주를 보낼 수 있었지요. 부모가 없는 민주를 대신해 민주 예비시댁에 양해를 구한 뒤 저와 남편이 상견례도 나가고 오늘 결혼식에서는 혼주석에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저를 만나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말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오빠 손을 잡고 입장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오늘 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신부 입장을 했고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주를 보자니 갑자기 철구가 생각나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도 민주를 축복해주는 날이니 눈물은 최대한 참자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예식의 어느 한순간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할 때였죠. 민주와 민주 남편이 제게 인사를 하고 그런 민주를 제가 안아주는데 민주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말했죠.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제게 말한 것은 민주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마워요. 어머니라고 말이죠. 그때 저는 그래 내 딸아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되라고 했는데 저와 민주 그리고 저희 대화를 듣던 남편과 민주 남편마저 결국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마치 막내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괜히 서운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켰다는 감정이 북받쳐올라 눈에는 하루 종일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이렇게 제 딸아이를 통해 사연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기를 많이 쓰는데 오늘 문득 혼자 일기장에 자필로 적으니까 우리 철구가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오늘은 철구 동생 민주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오늘 민주의 결혼식만큼은 철구가 꼭 알았으면 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어 평소 즐겨 듣던 사연 튜브에 사연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전달되어 혹시 하늘에 있는 철구한테도 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왜 은희는 선행을 감추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 이 명언을 알게 되었는데 이 명언을 머릿속으로 되뇌다 보니 제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철구 그리고 민주가 우리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고 또 그 나이에는 본인에게 다가온 선행을 당연하단 듯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철구와 민주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되려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본인들이 받은 것 이상으로 남들에게 보답하며 산다는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의 착한 마음씨를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다른 일의 선한 행동으로 만들고 여러 일반적인 선행이 모여 더 큰 선행을 만든다고 하던데 오늘 철구와 민주 이야기를 들은 사연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꼭 같은 뜻이길 바라며 이만 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